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임대인 마음대로 공제한 수리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산보라 매장 운영이 어려운데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학폭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강제추행 고소당했는데 경찰 조사에 변호사 동행 가능.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최근 새벽에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다 눈을 열고 나온 사람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판결록에서 이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네, 새벽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줬다가 정말 말 그대로 봉변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이 피해자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나요? 네, 가해자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 1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1층부터 4층까지 각 세대에 초인종을 무작위로 누르며 돌아다녔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 피해자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자 가해자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바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했습니다. 그러자 네. 다시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향해 찔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니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 부위에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공격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에 2주간의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상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다행히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서 천만다행인데요. 그런데 피고인은 왜 이런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범행의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네, 수사 결과 가해자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경기 광명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지만 대인관계 문제로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무직 상태로 생활했는데요. 무직 생활이 이어지면서 부모의 홀대에 대한 피해의식이 커진 가해자는 범행 당일 집에서 담배를 피우자 어머니의 핀잔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가해자는 흉기를 챙겨 나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아무리 우울증이 있었다고 해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는 당연히 인정됐을 것 같은데요. 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어느 정도로 정해졌습니까? 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는데요. 네.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5년과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이제 별지기재상의 준수 사항을 부과했는데 그 준수 사항을 보면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백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묻지마 범죄를 실행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족에 대한 분노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걸 보면 재범 위험도 꽤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여졌나요? 네,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을 비추어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 사건 검사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죠. 이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고 사이코패스 선별 도구 평가 결과에도 중간 위험금으로 나와서 부착 명령이 아닌 보호 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어느 경우에 내려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단순히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네. 해당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서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리고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 해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되는데요.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인 판단이니까 판결실을 기준으로 하여야 되고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 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해서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의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위치 추적 전자발찌의 부착 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 명령의 경우에 비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훨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사건의 피고인 징역 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크진 않았지만 살인미수 혐의 치고는 가벼운 처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은 적절한 형량이라고 보시나요? 피해자로서는 목숨이 굉장히 위험했던 아찔한 순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5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짧다고 느껴질 수 있고 너무 경하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초범이었고 그 다음에 상해 정도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이 꽤 유리하게 참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미 상담을 한번 해드린 건이긴 한데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네. 네, 제가 이사, 만료가 돼서 네네.
임대인과 이제 만류가 돼서 네.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네. 사실 이사도 네. 계약 만료가 갑자기 이제 월세로 있었는데요. 네. 보증금 2천에 이제 100만 원으로 있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5천에 130으로 올려달라. 계약 조건을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하셨군요. 네, 네네. 맞아요. 5년째 4년 살았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어차피 그 전에 저도 월세를 조금 밀린 부분도 있었어요. 네. 조금 많이 밀렸었거든요. 좀 네, 상황이 그러셨군요. 어려워져서 밑에 네네. 상가를 좀 하다 보니. 음, 그래서 저도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했던 터라 네.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나가라는 얘기네요.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나빴으나 그냥 오케이 하고 서로 이제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네네. 이제 2천만 원 중에 보증금은 2천이거든요. 네. 근데 2천만 원 중에 이제 300을 제가 미리 제가 이사하는데 네. 준비하게 좀 땡겨달라. 네. 선불로 좀 달라 해서 300을 먼저 받았고요. 그다음에 1,700만 원에서 1,700이 이제 남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스 비용이라든지 제가 그동안 밀린 비용 이런 거 다 해서 1,100만 원 정도가 이제 다 빠졌고요. 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 어, 임대인께서 이제 이삿날 6월 10날이 이삿날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사하기로 다 이제 얘기가 됐고 저는 다른 곳으로 이제 그 가계약도 해놓은 상태였어요. 네네. 그리고 이사도 100만 원 주고 포장이사로 부른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이사를 하는 도중에 그날 오겠다, 이삿날 오겠다라고 이제 하셨고요. 워낙 바쁘신 분이었거든요, 네네. 임대인께서. 네. 그래서 당일날 오셔서, 근데 오시자마자 이사를 이제 하는 포장이사를 하는 도중이었는데, 오셔서, 마루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축축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더니, 저는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조금 못 느꼈었던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객관적이 이제 못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러고 이렇게 보니 군데군데, 근데 원래 좀 진한색 마루긴 해요. 네. 이렇게 화이트 계열은 아니고요. 좀 진한색 마루고 원목 마루고요. 근데 좀 군데군데 약간 그 욕실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탁 쪽, 그다음에 냉장고 쪽, 그다음에 그 창가 쪽. 그때 거기는 제가 화분을 또 놓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닦아주고 했는데 창가 쪽은 오히려 그 약간 이렇게 낡아진 느낌? 네, 조금 더 색깔이 밝아진 느낌. 그런 원목 느낌이고 마루에 좀 변색이 해가 비쳐서 있었군요. 변색. 네네. 네, 그런 느낌인데 이게 색깔들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이렇게 다르다 이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고의적으로 뭘 이렇게 어떻게 한 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최근에 제가 허리 수술을 이제 했는데 네. 2달 전에 허리 수술을 해서 최근에 청소를 좀 못한 건 있었어요. 네네. 아예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때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한 터라 네네. 청소를 못해서 조금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좀 지저분한 곳은 있었을 거예요. 2달 동안을 아예 못했으니까. 근데 뭐 그 외에 그래서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 외에 뭐 저는 좀 제 집이니까 5년째 살았으니까 네. 깨끗하게 나름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인 분께서는 총 수리 비용을 1,0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하셨어요. 1,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군요. 네네. 네. 처음에는 마루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네. 현재 고양이를 키웠다. 네. 제가 고양이를 저희 엄마도 제가 하기 전에 예전에 한 1년 전 허리 수술을 하셨었는데 네. 엄마가 고양이를 키우세요. 근데 한 2주 정도 제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네네. 2주 정도 잠깐. 네. 근데 그때 이제 털이 좀 아무래도 묻을 수는 있죠. 근데 특약사항에 이제 애완동물 금지, 그다음에 흡연 금지 네. 이제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또 등등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어겼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방충망부터 뭐 벽지, 마루
이 부분까지 다 해서 총 수리 비용이 마지막으로 주장한 게 1,000만 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상담 때는 그래도 지금 임대인이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받아들이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정리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네. 근데 어쨌든 1,000만 원, 아니 근데 네. 1,000만 원에서 네. 그때는 주시겠다고 그랬었어요. 네. 보증금을. 어느 정도 돌려주시겠다고 하셨었군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라고 그때 조언을 주셔서 네. 돌려주셔라, 전출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믿고 전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했는데 전출하면은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분명히 여기 내용에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전출을 했는데 한참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확인이 안 되네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한 30분 후에 80 얼마만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과는 좀 다르게 네, 이렇게 입금을 맞아요. 하셨군요. 그래서 너무 네. 놀랐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뒤통수를 네. 맞은 기분? 음. 그래서 설마 하면서 이게 뭐죠? 이제 그랬더니 저 생각해보니 저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더군요 하면서 반환 조정하셔라 한마디로 하면서 장문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네. 이것밖에 못 주겠다. 저는 수리를 이거를 다 해야겠다. 하고 87만 8,441원만 입금을 해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수리 비용을 다 빼고. 처음 요구하셨던 그 수리 비용까지 다 이미 네, 제하시고 1,000만 원 빼고요. 네, 그러셨군요. 지금 이 상태예요. 네, 좀 너무 이 상태에서 황당하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오히려 이 아파트 게시판에 저를 완전히 무슨 이제 뭐 오히려 막 그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면서 막 소문을 내고 엄마와 딸이 사는데 막 쫓아냈다는 듯이 민폐드려서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있고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지금 그게 어제 일이거든요. 지금 오피스텔 계약이 아니라 아파트인가요? 네. 네, 아파트. 오피스텔인데 네. 아파트 이제 개념이 있고 아파텔 개념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28평 정도 됐어요. 아파텔. 네.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공개 게시판에 그런 글을 임대인께서 게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전출을 한 상태니까 네. 네, 다시 이제 주인이 이제 그거를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게시판에. 많이 그 전에는 답답하신 제가 상황인 올릴 것 수 있는 같습니다. 거였고. 네, 알겠습니다. 사연은 잘 들었고요. 옆에 송혜미 네.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구체적인 네.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까 보증금이 총 2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300만 원은 미리 받았다. 그래서 1,700이 남아 있었고 미납이 1,100만 원이 있었다. 네. 그렇게 되면 제가 계산했을 때는 600만 원이 남는데 1,000만 네. 원이 남는다고 하셨어요. 제가 계산을 네. 잘못한 걸까요? 제가 지금 이거를 네. 급히 제가 원래 인쇄물이 있는데요. 네네네. 제가 죄송스럽지만 미리 지금 인쇄물을 챙겨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제가 미납금에서 그러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 네. 900 얼마일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미납금이 받을 900 금액은 얼마라는 네, 말씀이세요? 맞아요. 네. 저희한테 죄송해요. 네네네. 수선 유지비가 50 얼마가 더해져요. 수선 유지비? 장기 수선 유지비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관리비가 납부가 안 됐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 말고 응. 수선 유지비라고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리비를 납부할 때 장기 수선 유지비가 매달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게 모아져 네. 있다가 이사할 때 이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임차인은. 네, 맞아요. 네네네. 그거 맞아요. 네. 그게 58만 원 정도 네. 다시 제가 더해지는 거고. 네, 58만 원이요. 네. 네, 네. 그리고 죄송해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그리고 미납 금액에서 네. 1,100만 원이 아니라 9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스비랑 이제 나중에 결산했을 때요. 아, 그래서 제가 총 받을 비용은 네.
980 정도 됐었어요. 돌려받아야 되는 우리가 계산했을 때 반환받아야 되는 금액이 980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에는 미납되어 있는 임대료, 관리비, 가스비 이거 제하고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처음에는 저번 상담에서 봤을 때 한 400 정도 수리비를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 마루비만. 같아요. 네. 마루비만요? 그때는 마루 가지고만 이슈를 이렇게 삼았었어요. 임대인께서. 마루만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따로 견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얼마? 140 정도 나왔어요. 140이요? 네, 140.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어, 그 140이 나왔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임대인분은. 지금 자기가 뽑은 곳에서 하겠다. 그냥 그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지금 상담자분이 보내주셨던 집주인이 요구한 수리 비용이 네. 마루 교체 비용이 200만 원이고 흡연으로 인한 벽지 교체 비용이 100만 원이고 흡연 네. 애완동물로 인한 특수 청소 비용이 61만 원, 고양이로 인한 방충망 수리 비용이 60만 원, 분리 복구 비용이 12만 1,000원 해서 다 해서 43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아니고 마루만 40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네, 마루만 400만 원이었는데 우리는 견적을 따로 받았더니 140이었다. 그래서 금액 네. 차이가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견적서를 이제 가지고 임대인한테 뭐 보내드리거나 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은 있는 거예요? 했는데요. 네. 그냥 통보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그 빨간 글씨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네네. 신청을 했어요. 신청하셨어요? 네, 네네. 했어요. 해서 이제 우편물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더 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보냈더라고요. 문자로. 이제 빨간 글로 위에다가 이제 약간 저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좀 그런 식으로 너 같은 마인드를 고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네, 아파트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렸어요? 한번 가지고 계시면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그 아파트 거주하셨던 네. 아파트의 지금 모습이 창틀이랑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손상이 된 부분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고양이 털이 창틀에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래서 상담자님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도와드리고는 있지만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 이제 창틀에 이렇게 고양이를 오랫동안 키운 것처럼 고양이 털이 남아 있고 또 화장실 앞부분, 욕실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는 저렇게 좀 많이 손상된 마루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준비되셨을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지금 자료를 찾고 계신 중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올린 게 아닌가 봐요.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원상국부 명령으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올렸어요? 이제 강퇴해달라고. 처음에는 이제 다음에 아파트 게시판에서 강퇴해달라. 다음 세입자 받아야 돼서 일단 원하는 돈 돌려줄 테니 전출해라. 나중에 받아야 되는 돈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받겠다 했더니 추후 손해배상 소송 안 하는 조건으로만 전출 신고해야겠다고 협박해서 쫓아냈습니다. 일단 이 부분으로 민폐 끼쳐드리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보냈고. 어떤 민폐를 끼쳤다는 거예요? 네? 어떤 민폐를 끼쳤다는 거예요? 다른 입주민들한테? 흡연이나 고양이.
흡연이나 고양이 문제로 민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왜 민폐라고 집주인은 올린 거예요? 아, 이제 욕실 상태가 음, 제가 흡연을요. 네, 원래는 이제 금연을 한 20년 동안 했었다가 네, 허리 수술을 했을 때 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네, 이제 옴짝달싹도 일도 못하고 집에서 있을 때 음, 이제 너무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에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좀 흡연을 한 번씩 했었어요. 그거는 제가 집주인 임대인께도 좀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일주일을 했다. 그리고 네. 제가 아시다시피 허리 수술한 거 아시지 않냐. 제가 청소를 지금 못한 상태고 지금 여름이라서 욕실 상태는 그렇게 제가 이 허리가 수술을 한 상태인데 어떻게 청소를 하겠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더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청소는 제가 그럼 해드리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도 아, 더 막 더럽게 보는 거예요. 이게 4년을 살다 보면요. 위에 환풍기 같은 거는 특수 청소를 제가 중간에 하진 않잖아요. 제가 이게 샤워기로 이런 걸로 이렇게 뿌리는 정도지.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창틀에 고양이 털이 있는 부분은 청소하기 전인 거예요? 청소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야, 하기 전이에요. 해드리고 나온 거예요, 청소를? 아니요. 청소하기 전.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해주시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그냥 하기도 원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날 이사 당일날 일단 그냥 뭐 어떤 것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당일날 마루가 왜 이렇게 축축해요부터 해서 사진을부터 막 다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찍은 사진들이에요, 다. 네네. 근데 제가 지금 방송 작가님께 보내드린 사진들도 제가 보낸 거는 아무래도 조금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부러 임대인 분께서 찍은 사진을 보내드린 거예요. 다 더 잘 나온 사진들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알겠어요.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귀차익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어떤 하자나 이런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돌려줄 수는 있어요. 수리비를 네. 공제하고 그 부분이 적절하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한 다음에 돌려주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에 만약에 압류를 걸어도 임대인이 본인의 뭐 임차료 밀린 거, 그다음에 수리비 이런 거를 먼저 까고 준다고 해도 그것은 위법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수리비가 과도하다. 라니까 이제 과도한 부분을 차액을 반환해 달라라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수리비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임대인이 찍은 사진이라서 더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발생은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네네. 청소비라도 발생은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도 뭐 공제할 수 없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냐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에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라고 하면 감정을 받거나 하게 될 텐데요. 네. 그랬을 때 실익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인이 차감해간 그 보증금에서 내가 이 소송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소송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소송 비용까지 따져봤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인가, 아니면 제로인가. 왜냐하면 감정 비용 나가죠. 변호사 선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근데 보통 이런 소송에서는 그렇게 나왔을 때 소송 비용 각자 부담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라고. 그러면 고스란히 이제 변호사 비용과 감정 비용은 우리의 몫이 될 텐데, 네. 감정 비용도 이거는 사실 소액이다 보니까 좀. 감정 비용은 근데 소액 사건이라고 해도 몇백이 나올 거예요. 적어도 네네. 200, 300은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저희는 네. 저희 보증금이 소액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돌려받을 무리일 수도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득이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소송을 했지만 나는 얻는 게 없거나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억은 아니고 저도 근데
위법은 근데 위법이라기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닌 거군요. 네, 아닙니다. 그건 할 수는 아. 있습니다. 네.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1,000만 원을 막 빼고 준다는 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 좀 이해가 비용이 안 이제 갔었거든요. 적절한지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수리 비용 네. 자체는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로? 네, 일단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근데 이제 부분은 거기서 제가 이제 반환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군요.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반환 소송을 네네. 하실 수는 너무 과하다 있는데, 싶어서. 네.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 이득이 결과적으로 될 것인가 여부는 저도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보증금이 적다 보니 네. 네,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한마디로 그 단톡방에 네. 이 엄마와 딸이 살았는데 네. 둘 다 막 엄마가 안방에서 담배를 피고 딸이 음. 뭐 밖에 그 다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엄마와 딸이 민폐 드린 점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뭐 협박해서 추천했습니다. 막 이런 말들은 제가 캡처를 다 해놨는데 이런 거는 어디에 해당이 안 되나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상했거든요. 명예훼손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허위 사실의 유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물론 안방에서 뭐 아무렇게나 막 담배를 핀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과장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 번이라도 흡연을 한 적은 있다고 임대인한테 인정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흡연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올렸다라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는데 흡연을 한 적은 있는데 그걸 과장해서 올렸다라고 하는 쌀까지. 거는 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어쨌든 네. 불미에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군요. 네. 좀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올해 초 한 식자재 마트와 계약을 체결한 후 마트 한 수상 코너에 입점을 했습니다. 이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달 후 43살의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확인해보니 벌써 5주나 지났더라고요. 문제는 노산이기도 하고 유산 위험도 높다는 진단을 받게 돼서 혼자서는 더 이상 매장 운영이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후 알바생을 고용해 영업을 겨우 이어오다 결국 매장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새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고 나름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 알바생 일당도 만만치 않아서 결국 점장님께 매장 월세 2달치를 지급할 테니 조기 계약 종료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는데요. 요즘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하는 일이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라 이러다간 정말 유산이라도 될까 봐 걱정입니다. 4월 중순부터 마트에서 수수료를 제때 지급해주지 않아 수차례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혹시 이걸 빌미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 볼 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에는 2회 이상 수수료 지급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점장님은 날짜가 밀리긴 했지만 지급이 되긴 했으니 해지 사유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혹시 몰라 이달 말까지 중도 해지에 대한 답변을 주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놓긴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거절당한다면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 보호법을 적용해 볼 수는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마트 입점 계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고위험 산모라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신 중 건강 악화와 유사한 위험 등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대형 유통업체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규칙 사유 없이 경제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등을 중도 해지 사유로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그 해지 사유를 좀 살펴보면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코로나 같은 경우죠. 네,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그 밖에 의뢰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밖의 경우에 이 임신의 경우는 해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 좀 안타깝지만 네.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네. 계약서에 수수료 2회 이상 연체 시에 계약 해지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매번 수수료를 늦게 지급했다면 이것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2회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 2회가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5일이 지급 날이다. 근데 맨날 27일 날 준다. 아니면 30일 날 준다라고 하면은 계속 1회 연체제 2회 이상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점장님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얄밉지만 네. 해지 사유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임산부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여쭤봐 주셨는데요. 입점 형태로 마트 안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인 상담자께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 여기 지금 마트에서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특수상권 영업자라고 해서 일반 자영업자들이랑은 좀 다르게 규율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른 보호를 받군요. 네, 다른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마치 이 마트에 내가 직원인 것 같은 오히려 을이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십니다. 근데 그렇지만서도 어쨌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시는 것이 현실이라서요.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에 내가 임산부이기 때문에 어떤 휴직이나 이런 걸 보호해달라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보다는 사업자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내용 증명을 보내 조기 계약 종료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가 거절 의사를 보내온다면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상대방이 합의를 해줘야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정당하게 우리가 해지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거가 발생했으니까 나는 해지할게요라고 통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우리가 읍소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뭘 우리가 해서 해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상대방 측에 좀 잘 이야기를 해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타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위험 산모라는 사정을 알리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계속해서 좀 운영을 강요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좀 계속된 강행군으로 상담자님 우려대로 유산이 된다면 혹시라도 마트 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입점 계약을 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밑에 알바생을 두든 아니면 다른 일할 직원을 두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아마 법률적으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산이 내가 근로자처럼 마치 공장에 계속 배치를 해서 고위험으로 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질병이나 어떤 치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영 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트 측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운영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트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지 상담자님께 마지막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리가 막 당당하게 통보하고 막 안 하면 부당하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입장을 조금 이제 부탁을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좀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가 학교 폭력에 연루됐습니다. 친한 친구 중 평소 교내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친구가 있어요.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았죠. 사실 남편도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생활하는 게 바쁘다 보니 아이에게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고 학교 측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아차 싶더군요. 학폭위가 열렸고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에 학교 폭력 심의와 처분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피해자 측 부모와 만나서 합의와 관련해 논의를 했습니다. 원하는 합의 금액이 있는지 여러 번 물어봐도 알아서 성의 있게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피해 아이가 다쳐서 상처가 있긴 했지만 입원한 건 아니고 일상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학교폭력 합의금과 관련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남편과 상의 끝에 계좌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 부모가 도로 가져가라면서 제 계좌를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전부터 저희 아이가 휴대폰 단톡방이나 SNS 등으로 피해 아이를 괴롭혔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면 조금 더 드릴 수 있지만 너무 많이는 힘들다고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사소송 운운하면서 합의금을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대로 합의금을 도로 가져와야 할까요? 상대가 구체적인 합의금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몇 번을 물어봐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여러모로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자님의 자녀가 촉법 소년인데요. 이런 경우 법원 송치 후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죠. 어떤가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셨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5학년이 올라간 이후에 생일이 지나면 이제 소년보호 사건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가정법원에 가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사안이 아주 가볍지는 않은 것 같아요. 300만 원에 간 걸 보면.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보호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 학폭위의 처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처분 전에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다면 학폭위 처분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요소를 보는데요. 그 중에서 반성의 요소가 있고 화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반성도 하고 있는 거고 화해의 정도도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 점수에 따라서 당연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분들도 알아두셔야 할 게 합의금을 지급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법적인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전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내가 정해서 임의로 보낸 것만으로는 피해가 전부 보전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이제 상대방이 도로 가져가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환을 할 수도 있고 가져가라고 반환 공탁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면제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담자님께서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보내셨는데 상대 측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합의금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합의금이라는 것이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민사소송보다 흔히 더 합의할 때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직접적인 손해인 아이가 다쳤다면 병원 비용 이런 것들에 플러스 위자료라고 할 수 있는 간접적인 비용들 정신적인 손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차라리 피해자 측이 원하는 합의금을 좀 시원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명확히 말하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합의를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아서 이 아이의 처분이 경해지는 걸 원치 않을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그렇군요. 네, 어차피 본인들은 처분 다 되고 나서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 그리고 돈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장일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들이죠. 그럼 이처럼 합의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합의를 강요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우리 상담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더 큰 비용을 원해서 그러는 것인지 네. 아니면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부터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은 상담자께서 합의금을 조금 더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뭐 더 보냈는데 뭐 반환한다고 말만 하면서 돌려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 상담자님이 더 보내시는 목적은 이걸 종결하기 위해서니까 네, 사실은 그렇죠. 처벌 불원서든 학폭 신고 취하서든 이런 걸 받으시고 싶으신 건데 네. 그거를 받지 못하고 더 보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을 예, 때군요. 의미가 없죠. 네. 그럼 상담자께서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리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상대방이 보통 저희가 학폭 사건을 해보면 사과 편지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받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금액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진정 이게 뭐지? 왜 돈을 보냈지? 사과를 나는 원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사연 만나보시죠.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주점에서 주변 테이블의 여성 2명과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대화 나누고 게임을 하면서 친밀해졌는데요. 그중 한 명의 여성과 커플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저도 그 여성이 마음에 들었고 상대도 싫지 않은 눈치였어요. 어느덧 그 여성과 나란히 앉게 됐고 취기에 그랬는지 그 여성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여성도 놓지 않았고요. 술자리 게임이 그러하듯 스킨십 벌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다른 여성이 담배 피우러 잠시 나갔을 때 그 여성에게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또 만나고 싶다고 했고 여성도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후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취해 있긴 했지만 주점이었기 때문에 선을 넘을 정도의 스킨십은 아니었다는 건 분명히 기억납니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고 다음날 바로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더군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 갸우뚱했는데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바로 그 여성에게 전화를 했는데 몇 번의 신호 끝에 받더군요. 근데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친구라고 밝히더니 내가 너 감옥 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다,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합의금 준비나 해두라고 하더군요. 곧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강제추행 관련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 진술만으로도 기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면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의 동석을 원하실 경우에는 경찰이 언제 출석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변호사 동석해서 조사받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경찰이 질문을 하고 본인은 대답을 하기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변호사가 동석을 해서 조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진술을 하시면 그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성범죄는 변호사 동석을 보통 다 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담자께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할지도 알려주시죠. 일단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억울하다고 해도 증빙 같은 거, 상대방과 나눈 카톡 같은 것들 다 정리해서 가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그런 시간 순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을 구체적으로 좀 떠올려 보시고 그때 당시에 뭐 저희가 도면도 그리기도 하고 지도도 그리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좀 진술합니다. 진술해야 네,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복기해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경찰 조사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좀 주력해서 주장해야 할지도 함께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거짓말을 하면 결국에는 너무 당황하기 때문에 네. 이야기가 꼬일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점이 있다면 미리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이 부분을 아주 솔직하게 다 터놓을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는 게 좋은지 네. 여부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성범죄는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대학생이다 보니까 많이 당황하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 상담자분을 위해서 추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소를 당하셨기 때문에 조사는 받으셔야 돼서 고소장 열람부터 하시고 준비를 탄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송혜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